우리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단지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기는 그런 환상 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불완전함의 감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강한 자,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해 가장 잘 적응한 자가 우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개념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적응력이라는 개념이 힘이라는 개념을 대체하여 그것을 더 받아들이기 쉽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의미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잘 적응한 자가 덜 적응한 자보다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법칙, 즉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 구조까지 지배하는 규칙으로 제시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현실이 기반하고 있는 교리이자 이념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근거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전쟁, 불평등, 억압. 결국 이것이 우주의 본성이라면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이 끔찍한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하거나 부당하거나 무자비해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우주에서 태어난 생물학적 기계로 살아남기 위해 서로 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근거가 옳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속임수라면 이 우주관에서 이익을 얻는 자들의 근시안적 기회주의에서 비롯된 끔찍한 실수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여행이죠. 그리고 최근의 발견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작업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만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지식의 경계에 있는 모든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비교적 최근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2018년 12월 3일, 거의 2년에 걸친 긴 여정 끝에 나사의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소행성 베누에 도착합니다. 베누는 지름이 500m가 조금 넘는 작은 천체이지만 태양계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탐사선은 소행성 주위를 공전하며 표면을 분석하고 구성 성분을 지도화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과학자들이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베누는 우주 화석, 즉 생명의 근본적인 재료를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원시적인 파편입니다. 2020년 임무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로봇 탈로 베누의 표면에 접촉하고 몇 초 만에 귀중한 먼지와 암석 조각 샘플을 채취합니다. 섬세한 조작이었고 나사 엔지니어들이 샘플 용기가 손상되어 일부 물질이 우주로 흩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더욱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귀중한 화물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탐사선은 지구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2023년 9월 24일, 또 다른 2년의 여정 끝에 오시리스 렉스는 임무를 마무리합니다. 베누 샘플이 담긴 캡슐이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유타 사막에 착륙합니다. 마침내 과학자들은 수집된 물질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베누는 우주에서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바꿀 수 있는 증거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시겠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시리스 렉스가 채취한 샘플에서 정확히 무엇이 발견된 걸까요? 베누 소행성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아미노산과 핵염기를 포함한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이고 핵염기는 timina, citosina, guanina e uracile. DNA와 RNA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의 존재는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조건들이 원시 태양계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생명이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도 발전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생명의 기원이 되는 이러한 분자들이 지구 탄생 이전의 천체에 존재한다면 생명은 우주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행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발견은 수년 동안 판스페르미아 이론을 주장해온 모든 연구자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판스페르미아 이론에 따르면 생명은 소행성, 해성, 운석을 통해 우주에 퍼졌을 수 있으며 이들이 생명의 기본 요소들을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설에 따르면 생명의 구성 요소들은 지구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뿌려졌으며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가진 세계들 사이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지구에서 생명의 기원에 관한 미스터리 중 하나, 즉 우리 행성에서 최초의 유기분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질문의 사슬에서 더 위로 옮기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생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구성 요소들이 우주에서 왔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은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명백한 결론은 만약 우주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주가 생명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해 보이는 개념이지만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우주를 생명에게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모든 변수들 중에서 우리는 오히려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었던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주가 생명을 품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일련의 우연한 우주적 사건들 덕분입니다. 우주의 물리 상수들, 예를 들어 빛의 속도, 중력, 그리고 핵력 같은 것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조정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상수들 중 단 하나라도 아주 조금만 달랐더라도 별이나 행성, 그리고 그 결과로 유기분자의 형성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 덕분에 우리 우주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다양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말이죠. 우주를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련의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인해 우주가 마치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운이든 불운이든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주입니다. 첫 번째로 던질 질문은 생명이 단순한 우연한 기계적 사건의 결과인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유물론적 관점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될 현실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주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처럼 보이며 이 생명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에서도 복잡한 형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형태들 중에서 인간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과 정서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이것이 생물학적 세계의 다른 존재들과는 독특한 점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의식이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더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생명체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의식이라고 불렸던 것이 사실은 뉴런들 사이의 단순한 전기적 상호작용의 결과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다른 생명체의 뇌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창발적 현상입니다. 의식은 적어도 지배적인 물질주의적 패러다임에 따르면 단지 환상에 불과하며 신경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일 뿐 실제로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뇌에 어떤 손상이 가해지면 의식 상태가 손상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겉보기에 마음이 물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말로 상황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아니면 또 한 번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를 고전 물리학을 통해 분석하는 데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세상을 정확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확신은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고전 물리학은 우주를 모든 것이 정확한 법칙을 따르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거대한 기계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양자역학이 탄생하면서 이런 관점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현실 인식 방식을 뒤흔드는 가장 놀라운 실험 중 하나가 바로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공이 가득 든 상자를 들고
두 개의 틈이 있는 벽을 향해 공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공들이 두 틈 중 하나를 통과해서 그 뒤에 쌓여 두 개의 뚜렷한 줄무늬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같은 실험을 전자를 가지고 해봅시다. 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전자를 하나씩 틈에 쏘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줄이 생기는 대신 전자들은 교대로 나타나는 띠 무늬를 만듭니다. 마치 전자들이 공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파동처럼 행동한 것 같습니다. 마치 각각의 전자가 혼자서 동시에 두 개의 틈을 모두 통과해 물결이 물 위에서 서로 간섭하듯이 자기 자신과 간섭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은 각각의 전자가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캄지기를 설치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 순간 마치 마법처럼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입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두 틈 중 하나만 통과해서 단순히 두 개의 줄무늬만 만듭니다. 이것은 전자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양자 수준에서의 현실은 관찰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또는 무엇이 현실을 관찰해 존재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감히 알려진 한계를 넘어서 생각해 본다면, 만약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 관찰되어야 한다면 이는 원초적인 의식, 즉 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각 있는 원리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혁명적인 가설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의식은 단순히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원초적인 의식이 우리의 개별적인 의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감정, 생각, 기억,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고전 과학의 도구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뉴런의 전기적 활동을 분석하고 뇌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식을 근본적인 것으로 보고 물질은 의식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과 마음체학자들은 의식이 뉴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에너지 상태, 즉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장에 존재하며 이 장이 현실과 아원자 수준에서 상호작용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생각은 물리학자 로저 페너로즈와 신경생물학자 스튜어트 아메로프가 제안한 양자의식 이론의 근간이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뉴런 내부의 미세 소관이 양자 프로세서처럼 작동하여 뇌를 더 깊은 차원의 현실과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의식은 뇌의 식은 산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이며 뇌를 단지 처리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아직 설명되지 않은 현상들, 예를 들어 임사체험, 초감각적 지각, 그리고 일부 개인에서 나타나는 설명할 수 없는 기억 현상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에 이 주제에 관한 영상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식이 물질과는 독립적인 무언가라면 우리는 훨씬 더 급진적인 가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주가 의식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의식이 현실의 근본 원리라면 우주 자체가 마음의 투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주는 오직 관찰 행위 덕분에 형태를 갖추는 양자적 가능성의 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함의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이 뇌의 산물일 뿐이라는 물질주의적 패러다임의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물질이 동일한 현실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우주관의 문을 엽니다. 만약 의식이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우주적 원리라면 근본적인 질문은 더 이상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가 아니라 우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의 많은 층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크고 깊은 어떤 것의 메아리, 즉 우주 전체에 스며든 의식 있는 에너지장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우주의 우연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이해받기를 요구하는 우주의 신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진정한 속임수는 우주와 생명,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단순한 기계적 법칙의 산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감정, 생각, 자기 인식이 이 기묘한 생물학적 기계의 단순한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시각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체가 더 큰 의식의 일부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의식적 장의 일부임을 인식한다면, 또한 가짜가 독특하고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추측이 아니라 바로 양자 물리학 자체입니다. 실제로 아원자 세계에서는 복제 불가능 정리가 양자 상태는 완벽하게 복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정보를 복제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자체가 시스템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자장 비율의 모든 현상이 반복될 수 없고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다. 마찬가지로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모든 속성을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동일한 환경에서 양자 상태를 정확히 고정하거나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만약 생명체 각각의 특징을 양자적 관점에서 읽는다면 그 서명이 독특하고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각자가 이 거대한 장의 일부로서 복제할 수 없는 특징, 어떤 측정으로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존재 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복제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개별적인 의식은 우리를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보편적인 장 안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가짜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함을 지니고 있다고 시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 현실로 돌아가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려고 해봅시다. 만약 우리 각자가 고유함을 지닌 채 더 크고 보편적인 전체의 일부라면 우리는 더 강한 개인이 더 약한 개인을 억누르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유함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며 지워지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양자역학이 밝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많은 고대 전통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상징으로 탐구해왔던 주제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 즉 개별적 자아와 브라흐만, 즉 최고의 원리 사이의 깊은 동일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 개인이 자신을 유지하면서도 더 큰 하나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중국에서는 도, 타오가 모든 현상을 감싸고 포함하는 흐름이며, 안데스의 프리콜럼버스 문화에서는 파차라는 개념이 모든 생명 형태가 동일한 본질의 독특한 표현인 살아있는 우주를 드러냅니다. 비슷한 통찰은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위대한 영혼을 하나의 우주적 가족으로 여기며, 아프리카의 우분투 가치관에서는 각 개인이 오직 집단적인 우리를 통해서만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고대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존재들의 다양성은 결코 우주의 본질적인 통일성과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무한한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각 존재는 그 전체성의 독특한 흔적, 모방할 수 없는 조각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대의 지혜로 돌아가기 위한 현대적인 언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각 조각은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주의 불가피한 종말까지 경쟁하도록 프로그램된 생물학적 기계만은 아닙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우리 존재를 탄생시킨 것으로 여겨왔고 교리로까지 떠받들었던 우연, 즉 그 우발적인 사건들은 사실 잘못된 것임이 드러납니다.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아주 먼 여정을 거쳐 작은 소행성에 도달했다면, 이제 우리는 생명과 우주의 기원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어쩌면 우리 각자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